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브 투데이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은 올 가을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영하로 떨어진 곳도 있는데요. 낮부터는 점차 누그러지겠습니다. 네, 자세한 날씨는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진 캐스터. 네, 오늘은 또 도대체 어떻게 입어야 하나 고민되시죠? 일단 지금은 손이 다소 시릴 정도로 공기가 차기 때문에 따뜻하게는 입으셔야 되는데요. 낮 기온은 크게 올라서 너무 두께감 있는 옷을 입었다가 낭패 볼 수 있습니다. 얇은 경량 패딩이나 쉽게 벗을 수 있는 머플러 등을 잘 활용한다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자동기상 관측망으로는 일부 영하로 내려간 곳도 있었습니다. 경기도 연천이 영하 1.3도까지 떨어졌고요. 설악산도 영하 0.4도, 파주도 영하 0.2도까지 내려갔습니다. 지금은 이보다 조금씩 오르고 있고 현재 서울이 6.2도, 전주 7.8도, 대구가 10.7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낮에는 햇살 덕에 기온이 크게 올라갑니다. 서울이 20도, 대구 21도 등 어제보다 최고 6도가량이 높아지겠습니다. 큰 일교차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한편 곳곳에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중부 내륙과 호남을 중심으로 안개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낮 동안에는 전국적으로 맑겠고요. 주말과 휴일 사이에도 맑은 가운데 아침 추위도 한결 풀려서 단풍 구경하기도 좋겠습니다. 다만 일요일에는 제주도에 비 소식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당일 상황 보고 문서를 조작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네, 최초 보고 시점은 30분을 늦췄고 국가위기관리 지침도 불법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성승환 기자입니다. 청와대가 공개한 두 건의 문서입니다.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국가위기관리센터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낸 최초 상황 보고서입니다. 왼쪽이 초본, 오른쪽은 6개월 뒤인 10월 23일에 작성된 최종본인데 보고 시점이 9시 30분에서 10시로 30분 늦춰졌습니다. 초본 역시 사고 한 달 뒤인 5월 15일에 수정된 상태였습니다. 전임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이 당일 오전 10시 최초 보고를 받고 15분 뒤에 사고 수습 관련 첫 지시를 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에게 보고된 시점을 30분 늦춘 것입니다. 보고 시점과 대통령의 첫 지시 사이의 시간 간격을 줄이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는 대목입니다. 청와대는 이후 2차, 3차, 4차 보고서도 모두 수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청와대의 책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불법 변경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국가안보실장이 안보와 재난을 종합 관리한다는 내용을 안보는 국가안보실이, 재난은 안전행정부가 관리한다고 바꾼 겁니다. 특히 빨간 줄로 기존 내용의 줄을 긋고 펜으로 고칠 내용을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정된 내용은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 수정지시라는 대외비 공문으로 2014년 7월 전 부처에 하달됐습니다. 청와대는 대통령 훈령인 기본지침을 고치면서 법제처장 심사 등 일련의 법적 절차는 전혀 거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국회에 출석해서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재난 컨트롤 타워가 아니고 안전행정부라고 국회에서 보고한 것에 맞춰서 사후에 조직적인 조작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진상규명을 위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성서환입니다. 청와대는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박 대통령의 책임을 축소하기 위해 보고시간 조작, 위기관리 지침 변경 등을 강행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네, 문건은 언제 어떻게 발견됐을까요? 또 세월호 당일 7시간 행적과는 연관이 있는지 이경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세월호 참사 석 달 뒤인 2014년 7월 국회에서 열린 국정조사특위 기관 보고에서 김기춘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은 사고의 컨트롤 타워가 청와대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다 이렇게 지휘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그런 말씀이 나온 걸로 봅니다만은 구체적으로 법상으로 보면은 그 재난의 종류에 따라서 다릅니다. 실제 그해 7월 위기관리 컨트롤 타워를 청와대 국가안보실로 규정했던 국가위기관리 지침은 안보는 안보실이,
재난은 안전행정부가 맡는 것으로 변경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건 지난달 27일로 대통령 지시로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개정하기 위해 지난 정부 지침을 들여다보던 중 빨간 줄이 그어진 채 수정된 부분이 발견되면서 의문을 갖게 된 겁니다. 의문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으로 이어졌고 청와대 공유 폴더에 남아있던 세월호 관련 문서들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세월호 참사 당일 오전 9시 30분에 최초 보고됐다는 내용을 담은 상황보고서와 그해 10월 23일 오전 10시 첫 보고를 받은 것으로 수정된 문건이 함께 발견된 겁니다. 앞서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는 홈페이지에 박 대통령이 오전 10시에 첫 보고를 받았다고 공개했고 대통령 탄핵 심판 증거로도 관련 문서를 제출했습니다. 당시에 1분 1분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참 생각이 많은 대목입니다. 청와대의 발표로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에 다시 관심이 쏠리지만 청와대는 관련 정황은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이경입니다. 네, 청와대가 박근혜 정부 시절 세월호 관련 파일의 사후 조작 사실을 공개하면서 적폐청산 전국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네, 이번 발표에 정치적인 고려는 없었다는 게 청와대 입장이지만 여권의 적폐청산 드라이브는 가속되는 분위기입니다. 고일환 기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를 앞두고 발표된 세월호 관련 자료의 사후 조작 사실. 공개 시점이 미묘하지만 정치적인 고려는 없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시점은 아마 어느 날 했어도 저는 비슷한 정치적 의혹은 제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은 정치적인 유불리 차원에서 조작 사실을 공개한 것이 아니라 국정농단 재발을 막기 위한 결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적폐청산에 대한 의지는 분명히 했습니다. 청와대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가장 참담한 국정농단의 표본적인 사례라고 봐서 반드시 관련 진실을 밝히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특히 청와대는 세월호 관련 자료의 사후 조작에 대해 검찰의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등 당시 청와대 인사들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인사들이 추가로 수사선상에 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적폐청산의 소용돌이가 더 크게 확산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적폐청산에 대해 야권은 정치 보복이라는 주장도 제기하지만 여권은 타협하지 않겠다는 자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추석 연휴 직후 업무에 복귀하면서 적폐청산을 화두로 꺼냈습니다. 전 분야에 걸쳐 누적되어 온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혁신하여 나라다운 나라 또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입니다. 세월호 자료 조작 사실 공개로 본격화된 적폐청산 전국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고유란입니다. 네, 법원이 오늘 재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상당한 파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구치소에 머무르게 될 것이냐, 자유의 몸으로 법정을 오가게 될 것이냐.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운명이 곧 결정됩니다. 법원은 이번 주 마지막 재판이 열리는 오늘 16일로 예정된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한을 연장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재판부는 구속 만기를 일주일 앞둔 지난 10일 추가 영장 발부에 대한 양측의 의견을 들은 뒤 숙고에 들어갔습니다. 검찰은 국정농단의 정점 사건의 신속한 심리가 필요한 데다 피고인이 공소 사실을 부인해 구속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박 전 대통령 측은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내세우며 광장의 광기를 막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법원이 구속기간을 연장하면 박 전 대통령은 최장 6개월 더 구치소에 머무르게 됩니다. 신속한 재판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지지자들의 반발이 쏟아지고 있는 만큼 법원으로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석방돼 집으로 돌아가게 되더라도 파장은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주 4회 열리는 재판에 참석할 때마다 지지자와 반대자들이 몰려 혼란이 빚어질 수 있고 법정 경호를 어떻게 할지도 문제입니다. 건강 상태를 이유로 출석을 거부할 경우 강제 구인이 쉽지만은 않아 재판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네, 검찰이 보수단체인 어버이연합 재정 담당자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네, 박근혜 정부와 당시 국가정보원의 전폭 지원을 등에 업고 시위에 동원됐다는 의혹을 캐기 위한 수순으로 수사의 여파가 어디까지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구아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관제 시위 지원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어버이연합 재정 담당자 김모 씨를 비공개로 소환했습니다. 김 씨는 탈북자 단체 비전 코리아의 대표이자 어버이연합의 자금 운영을 담당하는 인물입니다. 지난 8월 어버이연합에 대한 계좌 추적에 착수하면서 관제 시위의 자금줄을 쫓아온 검찰은 어버이연합이 박근혜 정부 청와대뿐 아니라 당시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받은 의혹으로까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정원 관계자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국정원도 관여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하면서 수사 행보가 한층 빨라진 겁니다. 검찰은 최근 국정원의 압박에 보수단체에 지원금을 냈던 기업 고위 임원을 불러 피해 사실 등을 조사했습니다. 역시 대기업을 동원해 보수단체에 돈을 댔다는 의혹을 사온 허연준 전 청와대 행정관도 소환해 관련 사실을 추궁했습니다. 정경련의 어려운 민간단체를 도와주는 게 좋겠다고 의견을 전달한 적은 있습니다. 이들 간 검은 돈의 흐름과 관제 시위 동원 의혹이 상당 부분 규명된 만큼 이제 검찰의 칼끝은 보다 윗선을 겨냥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기춘, 조윤선 두 정권 핵심 책임자들은 물론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 수뇌부까지 검찰 조사에 이어 사법 처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연합뉴스TV 구아림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블랙리스트에 오른 문화예술계 인사의 소속사를 상대로 세무조사까지 사주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이명박 정부 당시 국세청 조사국장을 지낸 김연근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 전 청장을 상대로 2011년 서울지방국세청이 국정원의 요청에 따라 가수 윤도현 씨와 방송인 김재동 씨 소속 기획사에 대한 세무조사 계획을 세웠다는 의혹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전 청장은 자신이 재임하던 시절 해당 회사에 대한 실제 조사나 준비 작업이 이뤄진 바는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연합뉴스TV가 오늘부터 국정감사 기간 주목받은 의원들을 소개해드리는 국정인물을 코너를 시작합니다. 첫날 주인공은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입니다. 네, 군의 보안 허점과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 의혹을 잇따라 폭로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홍재성 기자입니다. 국방부 국감에서 이철희 의원은 군이 최신 작전 계획을 북한에 해킹당해 이른바 김정은 참수작전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유출된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9월 23일 날 인지가 되고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다면 신속하게 사실 조치를 했어야 됩니다. 작계가 나갔다면 사이버사의 정치 댓글 의혹에 대한 부실한 자체 수사 결과도 밝혀냈습니다. 국내외 지시나 국정원 비롯 타 기관과 연계된 조직적 대선 개입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금 드러난 걸로 보면 축소 은폐 수사한 거죠. 여기에다 사이버사가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유명 인사들의 SNS 동향을 파악했다는 사실을 폭로하고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사드 배치를 앞당겼다는 알박기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국회의원 비서관으로 1990년대 중반부터 정치권과 인연을 맺은 이 의원은 20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여의도에 입성했습니다. 관심 분야인 사드 배치 과정과 북한의 해킹, 댓글 공작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헤쳐온 이 의원. 자신의 의정 활동이 국방력 강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는 희망을 전했습니다. 우리 군이 더 강한 군대, 이기는 군대가 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우리 군이 제자리 잡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많이 거두려고 하는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려고 합니다. 밝힐 건 밝히고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고 바꾸겠다는 자세, 그게 전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연합뉴스TV 홍재성입니다. 국회 외통위의 외교부 국감에서는 북핵 문제를 놓고 열띤 설전이 펼쳐졌습니다. 네, 대화 협상을 통한 평화적 해결을 강조한 여당과 전술핵 재배치를 포함한 적극적 대응을 촉구한 보수 야당은 시종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이준선 기자입니다. 현안이 산적한 외통위 국감은 초반부터 여야 간 공방이 거셌습니다. 정치권은 이구동성으로 북핵 위협이 엄중한 단계에 와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면서도 해법을 놓고서는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군사적 억지력도 계속 높여가고
전쟁적 이런 그 행동에 대해서도 우리가 대비해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화와 협상의 국면을 열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럴 바에야 가장 가까운데 한반도 영해 바깥에 바로 그 지점에다가 핵미사일 탑재, 핵 잠수함 갖다 놓자. 그리고 핵 공유협정까지 맺자. 이게 가장 구체적인 앞선이다. 여당은 박근혜 정부 때 체결된 한일 위안부 합의 과정을,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외교 안보 라인 간 엇박자와 한미 FTA 개정 협상 등을 도마 위에 올리며 치열한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야당 측 비판에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은 결코 유화 정책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북한의 그 어떠한 군사적 도발에 대해서도 저희가 강력한 대응 능력을 갖는다 하는 것이 기본 방향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 장관은 또 위안부 합의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앞으로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을 면담하는 등 합의 과정을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삼입니다. 네,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증언 계획을 놓고 야당 의원들의 날선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네, 주민번호 체계 개편을 촉구한 여당 의원은 김부겸 장관의 주민번호를 맞추기도 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야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증언 정책과 관련해 국정감사 시작부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적어도 책임 있는 정부라면 저런 예산 추계가 나왔을 경우에 명확하게 다시 분석을 해서 정부의 입장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공약대로 공무원 17만 4천 명을 충원하면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간다고 강조했습니다. 연금으로 일에 추계를 해보면은 1인당 5억 4천만 원,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본인 기여 부담금 포함하면은 약 94조 원이 이렇게 소요가 된다고 나와 있어요. 김부겸 장관은 어느 정도 동의하면서도 신중하게 검토해 나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보다 국민들에게 정말로 행정 서비스가 필요한 쪽으로 좀 집중함으로써 공무원 숫자만 늘렸다가 아니라 주민등록번호 정책에 대해서도 쓴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이재정 의원은 김 장관의 주민번호를 직접 맞춰보며 생년월일 등이 아닌 임의번호로 주민번호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으니까 주민등록번호와 인증서 번호가 다르다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바로 이 번호가 장관님의 주민등록번호였습니다. 이 밖에 최근 한반도 긴장 상태가 고조되고 있지만 유사시 비상 대피 시설이 부족하다는 지적 등이 이어졌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미국이 한국을 배제하고 단독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송 장관은 어제 열린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미국이 한국과 협의 없이 단독으로 전쟁을 할 수 있느냐는 무소속 이정현 의원의 질의에 그런 것은 없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송 장관은 또 지난달 23일 미국 전략폭격기 B-1B가 북방 한계선 NLL을 넘어 동해 국제공역으로 비행한 것과 관련해서 미국 국방장관과 사전에 전화통화로 협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군이 대장사령관을 미국 장성이 부사령관을 맡는 미래연합군사령부 편성안이 이번 달 안에 확정될 전망입니다. 국방부는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전시연합작전을 지휘하는 미래연합군사령부 편성안을 오는 27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한미군사위원회와 안보협의회에서 승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래연합군사령부는 우리 정부가 조기 환수를 추진 중인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이후 해체되는 한미연합사령부를 대신해 창설되는 미래연합 지휘 체계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바른정당 홍철우 의원이 외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에서 2016년까지 해외에서 살해된 한국인은 총 164명으로 드러났습니다. 국가별로는 필리핀에서 피살된 사람이 48명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과 중남미가 각각 21명, 19명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홍 의원은 필리핀과 베트남뿐만이 아니라 다른 해외 주요 국가에도 한국인 대상 범죄를 전담하는 코리안 데스크가 설치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 등 한반도 긴장이 다시금 고조되고 있는데 존 켈리 미 백악관 비서실장이 북핵 위협이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반도 긴장 상황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도 어떤 변화가 있는 건지 주목됩니다. 워싱턴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윤석희 특파원. 네, 워싱턴 DC입니다. 네, 켈리 비서실장이 오늘 사전 예고 없이 백악관 브리핑룸에 깜짝 등장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곳 미국 워싱턴 정가에서는 최근 들어 존 켈리 비서실장의 사퇴설이 심심치 않게 거론되고 있는데요. 켈리 비서실장이 예고 없이 모습을 드러내자 일순간 브리핑룸은 술렁이었습니다. 자신의 거취를 전격 발표하려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됐기 때문인데요. 켈리 비서실장은 마이크를 잡자마자 방금 전에도 대통령과 대화를 나눴는데 오늘 해고될 것 같지는 않다고 농담을 던지면서 사퇴설을 부인했고 기자실에서는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켈리 비서실장은 내가 그만두는 것을 고려할 정도로 이 일에 좌절감을 느끼지 않는다며 자신의 역할은 대통령의 트위터 습관 등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성 장군 출신의 켈리 실장은 백악관 내에서 질서를 잡고 있다는 외부의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정작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는 큰 점수를 따지 못하고 있어 사퇴를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가 적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켈리 비서실장이 이례적으로 북한과 관련한 언급도 내놨다는데 북핵 위협 관리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어떤 의미로 해석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존 켈리 비서실장은 북핵 위협이 현재는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상황이 지금보다 커지면 알 수 없다며 외교가 통하기를 기대하자고 말했습니다. 백악관 비서실을 이끄는 켈리 실장이 북핵 위협을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하고 외교 해결에 방점을 찍은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미북 정상 간 말의 전쟁이 낳은 긴장 상황을 진화하려는 의도가 담긴 언급으로 풀이됩니다.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북한과 협상하려는 외교 수장의 노력을 시간 낭비라고 선언했는데도 켈리 실장이 북한이 무기 능력을 더욱 개발하기 전에 외교가 작동하기를 희망했다며 그의 발언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특히 켈리 비서실장의 언급이 북한에 대해 강경한 발언을 쏟아내며 군사 옵션 사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 변화와도 관련이 있는 것인지 주목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폭풍전 고요, 단 한 가지의 효과 등 모호한 화법으로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최근에 북한을 방문했던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세 가지를 오해하고 있다는 칼럼을 기고해서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네, 최근 닷새 동안 북한을 다녀온 니콜라스 크리스토프라는 칼럼니스트가 뉴욕타임스에 계속 연재하고 있는 칼럼인데요. 크리스토프는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오해로 대북 제재와 전쟁 언급이 북한을 핵 포기로 이끌 것이라는 인식을 꼽았습니다. 크리스토프는 북한이 핵무기를 생존을 위한 결정적 요소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오해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해온 중국의 대북 역할론을 꼽았는데요. 미국이 중국의 대북 영향력을 늘 과장해 왔다면서 김정은은 중국 시진핑 주석을 모욕하는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고 중국 관리들조차 북한의 추가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를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북한의 조기 붕괴론을 거론했는데요. 크리스토프는 국제관계에서 최악의 실수 가운데 하나는 현실보다 희망적 사고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1990년대부터 북한 조기 붕괴론이 나왔다면서 물론 언젠가는 일어날 것이지만 내일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미국이 UN 교육과학문화기구죠. 유네스코에서 탈퇴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어떤 배경에서 탈퇴를 선언하는 것인지 알려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미 국무부는 현지 시간으로 12일 유네스코에서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사무국에 공식 전달했다고 밝혔는데요. 사실 미국의 유네스코 탈퇴와 재가입은 앞서서도 있었습니다.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때인 지난 1984년 정치적 편향성과 방만 운영을 이유로 유네스코를 탈퇴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인 지난 2002년 10월에 재가입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유네스코 탈퇴 의사를 여러 차례 시사해왔습니다. 체납 분담금 증가,
조직 개혁 등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유네스코가 최근 역사유산과 관련해 이스라엘보다 팔레스타인에 더 우호적인 입장을 보여온 게 결정적인 이유라는 분석입니다. 유네스코는 지난해 동예루살렘에 있는 이슬람과 유대교 공동성지 관리 문제로 팔레스타인에 손을 들어준가 한면 지난 7월에는 요르단강 서안 헤브론 9시가지를 팔레스타인의 유산으로 등록했습니다. 최대 후원국인 미국이 탈퇴할 경우 유네스코의 운영에도 적지 않은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유네스코 이리바 보코나 사무총장은 성명을 통해 깊이 유감스럽다며 유네스코의 임무는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공식 탈퇴는 유네스코의 경과 규정에 따라 내년 12월 3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윤석입니다. 네, 어금니 아빠 이영학 씨가 잠시 후 검찰로 송치됩니다. 이 씨는 수면제에 취한 피해 여중생 김양을 상대로 음란 행위를 하다가 김양이 저항하자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오겠습니다. 김지수 기자. 네, 서울 중랑경찰서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잠시 후면 바로 이곳에서 어금니 아빠 이영학 씨가 검찰로 송치될 예정입니다. 이 씨는 피해 여중생이 잠든 사이 음란 행위를 시도하다가 여중생이 잠에서 깨 저항하자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신의 딸에게 김양을 망우동 집으로 데려오게 시키고 드링크제를 넣어둔 수면제를 먹여 이 양을 잠들게 한 후 안방으로 옮기는 것으로 이 씨의 범행은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죄송합니다. 다만 이 씨는 성기능 장애가 있어 직접적인 성폭행은 불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김양 시신에 대한 부검 결과와도 일치하는 상황입니다. 한동안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어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고 영장이 기각됐던 이 씨의 딸은 이 씨의 행동을 정확히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단은 안방에서 이뤄진 아빠의 행동에 아예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결국 이 씨는 김양을 집으로 불러들인 다음 날 김양의 의식이 돌아와 저항하자 넥타이 같은 끈 형태의 도구로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양을 범행 상대로 지목한 이유와 관련해선 경찰은 자살한 아내가 평소 김양을 좋아했기 때문이란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체 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이 씨를 검찰로 송치한 뒤 경찰은 전반적인 수사 결과에 대해선 다시 브리핑이 있을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중랑경찰서에서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왜 피해 여중생을 데려오라고? 예, 조금 전에 딸 친구인 여중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 어금니 아빠 이영학 씨가 검찰에 송치되기 전에 발언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제가 아내가 죽은 후 계속 약에 취해 있었고 한동안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너무나 꿈만 같습니다. 일단은 사죄드리고 천천히 제가 지인들 천천히 알아가면서 천천히 그 죄를 밝게 받겠습니다. 일단 죄송합니다. 제가 더 많은 말을 해야 되고 더 많은 사죄를 해야 되지만 아직 이 모든 게 꿈만 같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우선 죄송합니다. 진밤 죄송합니다. 이동하겠습니다. 딸한테 뭐라고 시키신 거예요? 왜 피해 여중생을 데려오라고 하셨나요? 죄송합니다. 유서 동영상을 왜 찍으신 거예요? 성매매 업소 운영하신 적 있으세요? 아내에게 성매매 강요한 적 있으십니까? 한 말씀 해주세요.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 없으세요? 피해 여중생에게 한마디만 해주세요. 피해 여중생에게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한마디만 해주시죠. 네, 이영학 씨의 사건을 보면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뭅니다. 이 씨는 지적 정신장애 2급 판정을 받았는데 쉽게 말해 지능이 35에서 49 사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어떻게 이 정도 지능으로 주도면밀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을까요? 장애 등급 판정부터 잘못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영학 씨는 과거 지적, 정신장애 2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사이코패스를 연상할 정도의 치밀한 범죄 행위를 보여줬고 인터넷 글을 통해서는 차량 튜닝과 애경 관련 전문 지식을 과시했습니다. 또 퇴폐업소를 운영하거나 아내를 성매매시켰다는 정황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지적 장애인으로 볼 수 없는 정황들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지적장애 2급은 IQ가 35 이상 49 이하로 일상생활 중 단순한 행동은 가능하나 완전히 독립적인 생활은 하지 못하는 정도입니다. 보통 훈련된 개의 지능이 30을 조금 넘는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 정도의 지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 지능적인 범죄 행위를 할 수 있겠느냐는 게 전문가들의 일반적 견해입니다. 그렇다면 장애 등급 판정도 허술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도 피해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씨는 2006년 방송에 나가 유명해진 뒤 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 장애 등급 판정은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 속한 의사들이 담당하는데 방송 출연으로 유명해진 이 씨가 이들을 적극적으로 속였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판정을 담당한 의사들도 이미 대중적 동정심을 받아온 이 씨에게 그리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지 않았을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관측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네, 가수 고 김광석 씨의 아내 서혜순 씨가 피고발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네, 서 씨는 꼬리에 꼬리를 문 의혹을 모두 부인하며 고 김광석 씨와 관련된 모든 인연을 끊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서영석 기자입니다. 고 김광석 씨의 아내 서혜순 씨가 피고발인 신분으로 경찰에 첫 출석해 외동딸의 죽음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이가 잘못됐다라고 알리지 못한 점은 너무 제가 불찰이 많았고 또 어떤 그런 사항이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해서 너무 죄스러운 마음이 많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둘러싼 의혹들에 대해선 전면 부인했습니다. 서연 양의 사망 당시 특별한 호흡곤란은 없었고 딸의 사망과 소송도 연관이 없다는 겁니다. 논란을 촉발시킨 다큐멘터리 영화 김광석을 제작한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에 대해서는 작심한 듯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지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법적 대응을 하겠지만 법적 대응보다 이상호 씨는 공개 사과를 하시고 제 명예 회복을 해주시고 또 허락도 없이 자신과 가족을 돈벌이에 이용했다며 법적 대응과 함께 이 기자에 대한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작해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딸 서연 양의 친가에 대한 섭섭함도 드러냈는데 학비 한 번 내주지 않은 친가가 이제와 돈을 내놓으라고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이혼을 하겠습니다, 김광석 씨하고. 왜? 제가 보는 그 인연을 끊고 싶어요. 서 씨는 모든 사안이 정리되면 홀로 편안히 살고 싶다는 뜻도 나타냈습니다. 경찰은 김광석 씨의 사망 뒤 서 씨와 동거했던 남성도 비공개 소환해 조사하고 수사에 젠걸음을 이어갑니다. 연합뉴스TV 서영석입니다. 네, 백남기 농민 사망과 관련해 경찰이 국가의 법적 책임을 최초로 인정했습니다. 네, 유족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는 것은 물론이고 경찰청장이 유족에게 직접 사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효정 기자입니다. 경찰이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사망한 백남기 농민 사건과 관련해 유족들이 낸 소송에서 국가 차원의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경찰청은 유족이 국가와 살수차 요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정하며 승낙한다는 뜻의 청구 인낙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백 씨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그동안 도의적인 사과는 표했지만 법적 책임은 검찰 수사 결과를 봐야 한다며 말을 아껴왔습니다. 이철성 경찰청장이 유족을 직접 만나 사과하는 자리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지난 6월 이 청장은 백 씨 사망에 최초로 공식 사과했고 추석 연휴 기간 백 씨 묘소를 찾아 참배했지만 유족들을 직접 만나지 못했습니다. 경찰이 백 씨 사망의 법적 책임을 뒤늦게 인정한 데는 살수차 요원들의 책임 인정을 경찰이 가로막았다는 의혹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는 사퇴까지 불사하며 강력한 대책 마련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으로 공권력 행사 과정에서 시민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조치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백 씨 사망과 비슷한 일이 일어날 경우 공개 사과하고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책임자를 징계하는 한편 피해자에게 의료적, 법률적 배상을 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네, 최근 강원도 철원에서 병사 한 명이 사격장에서 쏜 총탄을 맞고 사망한 데 이어 경기 화성에서도 군부대 사격장에서 발사된 것으로 보이는 기관 총탄 한 발이 인근 공장으로 날아든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군부대 사격장 안전관리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총알이 뚫고 지나간 경기도 화성의 한 플라스틱 제조 공장 유리창입니다. 지난달 29일 오전 총탄 한 발이 유리창과 방충망을 뚫고 날아들어 작업대에 떨어졌습니다. 당시 작업장 안에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하마터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제 유리창 깨지는 소리가 나서 이제 이쪽에 와 보니까 유리창은 깨져 있고 그다음에 바닥에 이제 탄알이 놓여져 있어서 112로다가 신고했습니다. 문제의 총탄은 K2 소총 탄환보다 직경이 2배가량 큰 12.7mm로 확인됐습니다. MG50 기관총 탄환으로 추정되는데 당시 4km가량 떨어진 인근 부대 사격장에서 기관총 사격 훈련이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관총의 최대 사거리는 6km가 넘기 때문에 사격장에서 날아왔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됩니다. 해당 부대는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고 안전 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사격 훈련을 일시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26일 강원도 철원에서는 진지 공사를 마치고 부대로 복귀하던 병사가 인근 사격장에서 날아온 유탄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격장에서 쏜 총탄이 민가에까지 날아들면서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창우입니다. 정부가 7개월 전 중국의 한국 기업에 대한 사드 보복이 세계무역기구 WTO와 한중자유무역협정 FTA에 위배될 수 있다는 내용의 법률 검토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월 중국의 유통 관광 분야의 조치에 대해 국내 법무법인에 자문했습니다. 산업부는 지난달까지만 해도 중국 경제 조치가 일부 조항을 위배했다는 법률 검토를 토대로 WTO 제소를 검토했지만 북한에 대한 공동 대응과 한중 통화수화프 협정 등을 고려해 지난 6일 열린 WTO 서비스 무역 이사회에서 중국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네, 가구업체 이케아가 다음 주 경기도 고양에 국내 2호점을 엽니다. 네, 그런데 골목 상권뿐만이 아니라 근처 대형 쇼핑몰은 한숨을 쉬고 있는데요. 가구계 공룡기업 이케아에 대해 마땅한 규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스웨덴의 가구업체 이케아가 다음 주 국내 두 번째 매장인 고양점에 문을 엽니다. 경기도 광명에 1호점을 낸 지 3년 만입니다. 이케아 코리아는 매장 확장에 속도를 내 2020년까지 총 6개의 점포를 열겠다는 계획입니다. 문제는 골목 상권입니다. 이케아 같은 세계적 공룡 기업이 세력을 넓히면 영세 가구업체들은 위기에 내몰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2월 광명시의 가구와 생활용품 업체의 절반 이상은 이케아 입점 후 매출이 줄었습니다. 반면 이케아 광명점은 전 세계 이케아 매장 340곳 중 매출 1위를 차지하며 훨훨 날았습니다. 그렇다고 당장 이케아에 대해 규제를 적용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최근 복합 쇼핑몰에 의무 휴업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있지만 이케아는 복합 쇼핑몰이 아닌 전문점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IKEA is a specialized store, registered as a specialized store, and we are specialized in the category of home furnishing, and that is a big difference to other retailers like hypermarkets today. 하지만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은 복합 쇼핑몰 스타필드 고양점을 열면서 이케아는 왜 안 쉬냐며 따져 묻기도 했습니다.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규제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 명확한 기준이 없어 규제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 진통이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하루의 주 일정을 살펴보는 보도국 AMPM 시간입니다. 오늘 주목할 일정 함께 보시죠. 조금 전에 여중생인 딸의 친구를 상대로 음란 행위고 살해한 어금니 아빠 이영학 씨가 검찰에 송치됐는데요.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중랑경찰서는 오늘 오전 이 씨를 살인,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를 했는데 오전 9시쯤에 전반적인 살해 동기와 수법 등을 브리핑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어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 씨의 딸 이양에 대해서도 계속 조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오늘 국회는 국정감사 이틀째를 맞아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통일부, 경찰청 등 40여 개 기관에 대한 감사에 나섭니다. 방통위 국감에서는 공영방송 정상화 문제를, 통일부 국감에서는 정부의 대북 정책 등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산자부 국감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 협상, 환경부 국감에서는 이명박 정부 시절의 4대강 사업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헌재대한 국감은 국민의당이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체제에 반발하며 보이콧 의사까지 밝히면서 파행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만기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추가로 연장될지 오늘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전 10시에 박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을 열 예정인데요. 법조계는 재판부가 공판에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통보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박 전 대통령은 1심 전까지 최대 6개월 구속기간이 연장되고 발부되지 않으면 구속기간 만료 시점인 오는 16일 밤 12시 전에 풀려나게 될 전망입니다. 오늘 주목할 일정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AMPM이었습니다. 네, 제22회 부산국제영화제가 짓궂은 날씨에도 성대함 속에 막을 올렸습니다. 개막작은 신수원 감독의 유리정원이었는데요. 화려했던 현장으로 가보시죠. 장보경 기자입니다. 오전부터 내린 가을비가 저녁까지 이어졌지만 부산은 올해도 영화의 도시로 변신했습니다. 개막식의 백미는 역시 레드카펫 행사였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의 스타 배우와 거장 감독, 할리우드 감독까지 줄이어 입장하자 관객의 환호성이 끊이질 않습니다. 열기는 사회자로 나선 장동건과 윤하가 이어받았습니다. 제22회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작은 신수원 감독의 유리정원. 실험실에 파묻혀 엽록체를 이용한 인공혈액으로 생명 연장 연구에 몰두하는 여성과학도 재현이 주인공입니다. 인공혈액을 통해 사람이 서서히 나무로 변해가는 섬뜩하면서도 놀라운 발상이 담겨 있습니다. 인터넷에 돌던 그 나무 형상인데 인간의 여인의 형상을 한 나무 이미지를 본 적이 있었어요. 꿈과 이상이 짓밟힌 상태에서 나중에 나무로 환생하는 여자로 만들면 어떨까, 그런 구상을 같이 했습니다. 투병 생활로 스크린을 떠났던 배우 문근영이 한층 깊어진 눈빛과 표정 연기로 내면에 상처가 있는 주인공 재현을 표현해냈습니다. 캐릭터에 굉장히 깊은 끌림이 있더라고요. 그게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어서일 수도 있고 인간적인 애정일 수도 있는 거고 혹은 배우로서의 어떤 욕심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열흘간의 일정에 첫발을 뗀 부산국제영화제는 앞으로 5개 극장에서 75개국 300편의 영화를 상영합니다. 외압 논란에 이어 내부 갈등까지 순환을 겪은 부산국제영화제가 올해를 기점으로 다시 그 명성을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이상으로 라이브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